아침에 눈을 떠 SNS를 켜는 순간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또 새 직장을 자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더 잘해야 하는데. 어떤 날은 남보다 앞서야만 안심이 되고 어떤 날은 남이 잘 되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살까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고 믿지만 정작 그 욕망조차도 타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자 질 들레즈는 우리는 원하는 걸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흉내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욕망, 나의 목표, 나의 꿈조차 실은 비교의 산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그렇게 비교 속에 갇히게 된 걸까요? 쇼펜하우어와 들레즈가 말하는 욕망의 본질을 통해 비교하는 인간의 철학적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들레즈가 말한 비교의 구조. 먼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본능적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고 그걸 얻으면 잠깐 기쁘다가 곧바로 다음 것을 갈망하죠. 이 구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타인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 자극받습니다. 그가 가진 걸 나도 원한다.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그에 비해 나는 뭐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 속에서 더 자주 살고 있다. 이 말은 들레즈에게도 이어집니다. 들레즈는 욕망이란 자발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모방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누군가의 욕망을 흉내내며 구성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에 걸린 그림이 좋다는 생각도 누군가가 좋다고 말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항상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즉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그 욕망의 뿌리는 대부분 비교, 동경,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꿈을 향해 달리면서도 그걸 내 것이라 착각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철학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누군가는 이직을,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그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내 일상도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지만 마음은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으로 휩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나은 삶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비교는 너무도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멋진 몸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창업, 이직, 심지어 결혼이나 연애마저도 실은 타인의 삶을 보며 나도 그래야겠다고 반사적으로 결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의 구조는 우리를 쉽게 자기 혐오로 이끕니다.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한데. 하지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보며 똑같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은 왜 상상하지 못할까요? 들레즈는 말합니다. 욕망의 사슬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너의 욕망은 누군가의 욕망의 그림자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교의 사슬을 끊는 4가지 작은 연습을 제안드립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욕망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욕망이 타인의 삶을 따라가게 하는 구조라면 우리는 거기서 잠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교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4가지 작은 연습입니다. 1. 욕망의 출처를 묻기. 무언가를 원할 때 이걸 왜 원하지? 라고 자문해보세요. 그 욕망이 진짜 내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흉내낸 것인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착각이 풀릴 수 있습니다. 2. 누구보다 잘하기가 아니라 전보다 낫기를 기준 삼기.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대상을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3. 불필요한 자극 차단하기. SNS는 비교의 정원입니다. 매일 보는 피드가
내 자존감을 소모하고 있다면 언팔로우, 알림 끄기, 잠시 거리 두기 같은 디지털 다이어트가 꼭 필요합니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무목적의 시간 만들기. 목표 없이 산책하기, 결과 없이 낙서하기, 성취 없이 휴식하기.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나로만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연습들은 어렵지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씩 자기 존재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타인의 기준으로 설계되고 남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면 그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겠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들레즈는 말합니다. 진짜 욕망은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스스로 흐르는 힘이다. 지금 당신이 원한다고 믿는 그 욕망이 정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잠시만 멈춰서 되묻는 것.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비교의 감옥에서 조금씩 꺼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그것, 정말 당신의 욕망이 맞나요? 비교가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인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비교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더 이상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욕망을 자극하는 기본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광고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이것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면 더 나은 삶이 됩니다. 이걸 사야 저 사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지금의 나는 완전하지 않으며 그 완전함은 오직 무언가를 사거나 이루거나 비교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들레즈는 현대 사회를 욕망의 기계머신 DSIRANT라고 표현합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며 다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는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믿도록 훈련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셈이죠. 그렇게 우리는 원한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늘 부족함을 경험하게 설계된 욕망의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비교는 단지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존재를 분열시킵니다. 철학자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타자와의 구조이다. 이 말은 우리가 욕망하는 순간 그 욕망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욕망이 말하는 어떤 이상적 타인으로 대체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생을 부러워할 때, 어떤 유튜버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할 때, 특정 인플루언서의 취향을 흉내낼 때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람처럼 되어야만 하는 타자화된 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타자화된 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건 이미지이고 구성된 이상이고 절반은 허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아닌 나를 좇으며 자기와의 거리감을 점점 벌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들레즈는 욕망의 무한 지연 딜레이드 디자이어이라 부릅니다. 항상 도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욕망의 구조.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시 비교하게 되는 순환에 빠집니다. 이쯤 되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걸까? 들레즈는 욕망의 구조가 언제나 사회적이고 타자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저항할 틈, 탈출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은 억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욕망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즉, 욕망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인식하고 그걸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들레즈는 예술, 철학, 놀이 같은 비도구적 활동들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비교, 효율,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욕망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교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쓸모없음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목적 없이, 누군가보다 잘하려는 의도 없이 그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욕망은 그 침묵과 불안 속에서 비로소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답게 살고 싶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나다움이라는 것도 혹시 또 다른 타인의 모델을 흉내낸 건 아닐까? 나다움이라는 말조차 이 시대에선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정체성 패키지처럼 소비됩니다. 정말 나답게 산다는 건 그 어떤 모델도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순간, 내가 싫어지는 때,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 이 모든 것을 거짓 없이 바라보는 태도, 그게 바로 들레즈가 말한 차이의 존재, 즉 타인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수많은 차이들을 품은 존재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야말로 비교의 감옥을 부수고 욕망의 흐름을 새롭게 구성하는 철학적 실천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타인의 욕망을 자기 욕망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이상적인 삶. 그 모든 목표들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빌려온 이미지라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가 설계한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교는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남보다 더 해야 해. 이 정도로는 안 돼.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의 욕망도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당신만의 차이를 가진 하나의 세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욕망을 살고 있나요? 그 욕망은 정말 내 것이 맞나요? 이 질문을 곁에 두는 하루는 비교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